할머니 방금 제가 쫓겨난 거 CCTV에 확실히 찍혔죠? 영하 2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날 계모에게 맨발로 내쫓긴 10살 도련님을 몰래 구하러 나온 식모 순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물을 쏘며 애원하던 앳된 아이가 순심 씨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싹 거두고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한수 앞을 내다보니 고아 도련님에게 순심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살고 싶으면 바보가 되세요. 그날 이후 IQ 180의 천재 도련님은 무려 1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바보 연기를 해냈습니다. 과연 10년 뒤 20살이 된 이 천재의 소름 돋는 반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쨍! 5천만 원짜리 고려청자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울 평창동 대저택의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쇼팽의 녹턴마저 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고려청자를 깬 건 계모 미란이었습니다. 도진의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2년 전 아버지와 재혼해 이 저택의 안주인이 된 여자였죠. 도진의 아버지마저 석 달 전 심장마비로 급사한 뒤로 이 집에서 도진을 지켜줄 어른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캐시미어 가운을 걸친 채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돌리다가 소매가 장식장 위에 도자기를 스치고 만 거였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벽난로 불빛 아래서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 위로 붉은 그림자가 일렁거렸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종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살짜리 도진이 잠옷 반바지 차림에 맨발로 달려온 거죠. 잠결에 놀라 눈을 비비며 거실에 들어선 아이가 바닥의 파편과 미란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핏기가 돌더니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마치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는 듯이요. 도진아. 미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는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소름이 끼칠 만큼 차가웠습니다. 내가 깼지? 조심성 없는 것. 몇 번을 말해야 뛰어다니지 말라는 걸 알아듣니? 도진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방금 소리 듣고 나온 건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란이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내 손으로 그 문 열고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와. 도진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죠. 미란이 한 발짝 다가서자 아이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안 나가? 하나, 둘. 미란의 눈이 가늘어지며 새기 시작했고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을 향해 종종 걸어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아이의 발가락이 오그라들었죠. 도진의 작은 손이 현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을 열자 영하 20도의 눈보라가 들이닥쳤죠. 하얀 눈발이 아이의 얼굴을 후려쳤고 도진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현관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발도 양말도 없는 맨발이 새하얀 눈 위에 닿자마자 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빨갛게 얼어붙었죠. 아이가 뒤돌아서서 미란을 올려다보았지만 미란은 아무 말 없이 안쪽에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칼바람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차단됐고 아이의 온몸을 칼날 같은 한기가 감싸 안았죠.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요.
도진이 작은 주먹으로 묵직한 원목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을 쥘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시렸고 두드릴 때마다 관절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죠. 목이 쉬어 갈라지도록 불러봐도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가정부 하나가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 울렸죠. 누구든 저 문 열어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알았어? 문손잡이를 잡았던 손이 스르르 내려왔고 가정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작은 주먹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속눈썹 위로 하얀 성에가 끼기 시작했고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죠. 아이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릴 힘도 남지 않아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았는데 무릎을 끌어안은 두 팔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눈발이 아이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에 쌓이기 시작했고 도진의 몸은 눈밭 속으로 조금씩 파묻혀 갔습니다. 잠옷 위로 스며든 눈이 녹으며 등을 적셨고 그 물기가 다시 얼어붙으며 아이의 온기를 빼앗아 갔죠.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짜던 순심이 복도 쪽 수군거림을 듣고 현관 창문으로 다가갔죠. 57살의 순심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식모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순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밭 한가운데 얇은 잠옷 차림의 아이가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떨고 있었거든요. 순심이 숨을 들이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란의 눈을 피해야 했죠. 순심은 부엌으로 되돌아가 뒷문의 빗장을 소리나지 않게 열었고 맨발로 눈밭 위를 뛰었습니다. 발바닥에 얼음 같은 통증이 치솟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눈보라를 뚫고 저택 모서리를 돌아 현관 앞에 다다른 순심이 도진을 끌어안았을 때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이었습니다. 입술색이 거의 보랏빛에 가까웠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웅얼거리는 소리조차 흐릿했죠. 순심이 입고 있던 낡은 솜루비 조끼를 벗어 도진을 감쌌습니다. 군데군데 솜이 삐져나오고 안감에 올이 풀린 조끼였어요. 어디 내놓기에는 초라했지만 순심은 이 조끼 없이 겨울을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끼를 도진의 어깨에 두르는 순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20년 전 바로 이 조끼를 건네던 작은 손이 떠올랐거든요. 10살이던 아들 철수가 비닐봉지를 양손으로 꼭 쥐고 현관에 들어섰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 춥지? 내가 돼지 저금통 털어서 샀어. 시장 아저씨가 5,000원이면 된다고 했어.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장갑도 끼지 않은 손가락으로 비닐봉지를 풀며 입김을 후후 불었죠. 조끼를 펼쳐 보이던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언제 혼자 갔어, 이 녀석아. 순심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겼는데 그게 둘이 나눈 마지막 평범한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듬해 봄 철수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질 무렵 순심의 품에서 눈을 감았거든요. 이 조끼는 아들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덜덜 떠는 10살짜리 도진을 아는 순간 엄마 춥지 하던 철수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구, 같은 눈망울. 철수야, 내가 선물한 이 옷으로 이 아이를 살리마. 순심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도진의 얼어붙은 볼 위에 떨어지며 작은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순심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고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2층 창문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미란이 새 와인 잔을 들고
창가에 기대어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눈밭 한가운데서 늙은 식모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을 겁니다. 미란이 와인을 한 모금 머금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거지들끼리 잘 노네. 커튼을 탁 치며 돌아서는 미란의 뒷모습에는 한 점의 미안함도 묻어있지 않았죠. 순심은 도진을 업었습니다. 아이의 턱이 순심의 어깨 위에 떨구어졌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했죠. 순심은 자신의 발이 시린 것도 잊은 채 CCTV가 비추지 않는 뒤편 보일러실까지 종종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허름한 녹슨 철문을 힘겹게 열자 기름 냄새와 뜨끈한 공기가 동시에 밀려왔고 순심은 기름때가 묻은 바닥 위에 도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도진의 맨발은 새빨갛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톱 밑으로 검붉은 핏기가 돌았고 발등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순심이 도진의 두 발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옷 속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체온으로 녹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얼음처럼 차가운 발이 닿을 때마다 순심의 등줄기가 오그라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아이의 발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진의 발가락이 조금씩 꼼지락거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순심의 입가에 떨리는 미소가 번졌죠. 보일러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녹슨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가끔씩 뚝뚝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로 도진의 고른 숨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순심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보일러실 작은 창문 너머로 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죠.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 목소리가 도진을 위한 것인지 하늘에 있는 철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순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택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보일러실 구석에서 눈을 뜬 건 도진이었습니다. 녹슨 배관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껴 들어왔고 누군가가 덮어준 낡은 솜루비 조끼에서 은은한 된장 냄새가 났죠. 순심이 도진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순심의 눈가는 밤새 울었는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도련님, 정신이 드세요? 순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순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심이 보일러실 철문 쪽을 돌아보았고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버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순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죠. 도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순심의 표정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순심이 도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서재에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사모님이 책상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안에 있던 알약을 전부 손바닥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순심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다른 약을 꺼내 빈 약통에 채워 넣으셨어요. 도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순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약통에 소화제를 넣으신 겁니다. 크기도 색깔도 비슷하거든요. 아버님은 그날 밤 가짜 약을 드시고 쓰러지신 거예요. 순심이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꼼꼼하게 쌓인 작은 약통 하나가 나왔죠.
갈색 플라스틱 약통이었는데 라벨에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버지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코끝이 시큰했거든요. 사모님이 쓰레기통에 버린 진짜 약통입니다. 제가 그날 밤에 몰래 주워서 2년 동안 품에 넣고 다녔어요. 순심히 약통 뚜껑을 열자 안에는 하얀 알약 대여섯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심장약이었죠. 약통 표면에는 미란의 지문이 고스란히 묻어 있을 터였습니다. 도진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가 이를 악물자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죠. 이거 경찰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요. 도진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약통을 낚아채듯 손을 뻗었지만 순심히 도진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다시 앉혔죠. 도련님, 들으세요. 순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이걸 지금 경찰에 가져가면 사모님이 돈으로 막을 겁니다. 변호사 10명을 붙여서 증거를 없애버리겠죠. 도련님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도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빠 친구 변호사한테 말할래요. 그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순심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죠. 그 변호사요. 어제 사모님한테 커다란 가방을 받고 갔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직접 봤어요. 도련님,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요. 도진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진실이었죠.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하얀 자국이 남았습니다. 순심히 도진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련님, 바보가 되세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죠. 순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가 되어야 사모님이 안심합니다. 사모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 도련님도 아시잖아요. 도련님이 똑똑한 걸 알면 사모님은 도련님 약도 바꿔치기 할 겁니다. 아버님처럼요. 그 말에 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겠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0살이면 성년까지 10년입니다. 10년만 버티면 도련님이 직접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요. 순심히 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감 한쪽 구석의 실밥을 이빨로 뜯어벌리더니 약통을 그 안에 쏙 밀어 넣었죠. 보일러실 구석에서 바느질 도구를 꺼내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실이 촘촘하게 자리를 잡았죠. 안감 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보면 약통이 들어간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조끼가 도련님 갑옷이고 증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옷만은 지키세요. 목숨처럼요. 도진이 한참 동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일러실 한쪽 구석에 금이 간 낡은 거울이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건 눈이 퉁퉁 부고 입술이 트인 초라한 아이였죠. 도진이 그 거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다가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철서? 순심히 깜짝 놀라 도련님 하고 불렀지만 도진은 빨개진 뺨을 감싸주며 거울을 노려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할게요. 바보가 될게요. 살아서 복수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일러실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란이 실크 슬리퍼를 끌며 들어섰죠. 아직도 여기 있었어? 안 얼어 죽었네. 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고 순심이 본능적으로 도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순심의 뒤에서 불쑥 튀어나왔죠. 바닥에 있던 먼지 뭉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헤헤. 맛있다. 엄마 맘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눈 초점이 풀린 듯 허공을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었죠. 순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 독한 눈빛을 하고 있던 아이와 같은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미란이 도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튕겨보았죠. 딱! 도진은 깜빡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번에는 도진의 팔뚝을 세게 꼬집었는데 아이는 킥킥 웃기만 했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지만 도진은 눈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키고 있다는 걸 아는 건 순심뿐이었어요. 순심은 치마를 움켜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미란이 일어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충격으로 머리가 돌았네. 약 쓸 필요도 없겠어. 순심을 흘겨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밥이나 잘 챙겨. 이것도 밥은 먹어야 살 거 아냐. 그 이것이라는 말에 순심의 주먹이 허벅지 위에서 하얗게 질렸지만 고개를 숙인 채 네, 사모님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실크 슬리퍼를 끌며 나가는 미란의 뒷모습이 철문 너머로 사라졌고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도진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도진이 먼지를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했죠. 입안에 남은 흙먼지의 까슬까슬한 맛이 혀 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심이 달려와 도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흘러내리지 않았죠. 도진이 순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살짜리의 손이었지만 힘이 단단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른이 되는 날 반드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버지 원수도 꼭 갚을 거예요.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도진의 작은 손 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순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이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 순심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일러실 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금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눈보라는 그쳤지만 저택 안의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도진은 조끼를 꼭 껴안은 채 순심의 어깨에 기대었고 10살짜리의 숨소리가 처음으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조끼 안감 속 약통은 아무도 모르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도진의 모습은 참담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었고 때가 찌든 추리닝 바지는 무릎이 해져서 속이 비쳤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끌며 저택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면 대기업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꼴이었어요. 가정부들은 도진과 눈이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돌렸고 경비원들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식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이 사업 파트너 3명을 초대해 식사를 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한우 등심 구이에 전복죽, 트리플 오일을 뿌린 샐러드까지 차려져 있었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진은 그 화려한 식탁 밑에 신문지를 깔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개가 밥을 기다리듯 고개를 숙인 채요. 미란이 등심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뼈가 붙은 부위를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뼈다귀가 신문지 위에 떨어졌죠. 우리 도진이 옳지 먹어라. 미란의 목소리는 강아지한테 간식 주는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도진이 네 발로 기어가 뼈다귀를 입에 물었죠.
손님 중 한 명이 킥킥 웃으며 저게 진짜 회장님 아들이에요? 라고 물었고 미란이 와인 잔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머리가 좀 모자라서. 부엌 안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순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지만 뼈다귀를 물고 희죽거리는 도진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10년 전 보일러실에서 반드시 호강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던 아이가 지금 식탁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순심의 가슴이 찢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순심은 행주를 꽉 쥔 채 눈물을 삼켰고 67이 된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주름진 두 눈만은 10년 전과 똑같은 단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저택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낮에 개처럼 기어다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진의 눈빛이 달라졌죠. 보일러실 옆 다용도실로 쓰이는 자기 방의 문을 잠그고 장판 한쪽 구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판 밑에는 얇은 합판이 깔려 있었고 그 밑 빈 공간에서 구형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겉은 긁히고 찌그러진 폐품이었지만 안의 부품은 달랐어요. 도진이 저택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서버 부품, 깨진 모니터에서 뜯어낸 메모리, 가정부가 버린 낡은 충전기 케이블까지 직접 납땜하고 조립해 넣은 것이었거든요. 낮에는 바보짓을 하면서도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모든 전자 부품의 규격과 호환성을 머릿속에 기록해뒀다가 밤에 조립한 거였죠. 전원 버튼을 누르자 펜이 조용하게 돌아갔고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이어폰을 꽂고 낮에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란이 오후에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금고 다이얼을 돌리던 소리였죠. 띠띠띠띠. 도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음 하나하나를 분리해내는 절대음감이 작동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숫자를 두드렸고 잠시 후 메모장에 6자리 번호가 찍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였어요. 도진이 다음으로 꺼낸 건 비닐봉지 가득 담긴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미란이 낮에 파쇄기에 갈아버린 서류였죠. 가로세로 3mm로 잘게 잘린 조각들을 도진이 핀셋으로 하나하나 집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A사 한 장이 완성됐는데 거기에는 해외 유령 회사 3곳의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비자금 1000억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진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둔 회계 장부 스캔본을 눈으로 훑기 시작했죠. 수백 개의 숫자가 빼곡하게 나열된 장부였는데 도진의 눈동자가 줄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더니 손가락이 허공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까닥거렸습니다. 계산기도 엑셀도 필요 없었어요. IQ 180의 머릿속에서 덧셈과 곱셈이 동시에 돌아갔고 30초도 지나지 않아 도진의 입에서 숫자가 튀어나왔죠. 장부의 합계량과 실제 계산 결과가 87억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도진의 눈이 노트북 불빛 아래서 번뜩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순심은 순심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미란의 서재를 청소하면서 책장 뒤편 콘센트 안쪽에 손톱만 한 도청기를 붙여 놓았거든요. 도청기에서 수집된 미란의 통화 내용은 매일 밤 도진에게 전달됐는데 전달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순심이 도진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식이었죠. 이 집 어디에 도청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순심의 손가락이 오늘 주주 통화 녹음이라고 쓰면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이 순심의 손바닥에 서재 서랍 2번째 칸이라고 쓰면
순심이 다음날 청소할 때 그 서랍을 뒤졌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온 무성의 대화였고 이 조용한 전쟁에서 순심은 도진의 유일한 전우였죠. 매일 밤 도진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솜루비 조끼의 안감을 손끝으로 더듬는 거였죠. 10년 세월의 조끼는 더해졌습니다. 색이 발에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기 어려웠고 솜은 뭉쳐서 울퉁불퉁했지만 순심이 꿰맨 안감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 안에 숨겨둔 약통의 딱딱한 감촉이 손가락에 닿으면 그제야 도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10년째 이 안에서 아버지의 원한이 숨을 쉬고 있다. 도진은 조끼를 접어 베개 밑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이 도진의 20번째 생일이자 성년의 날이었죠. 후견이 종료되면 아버지가 남긴 PJ그룹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회계 감사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 비자금 장부, 파쇄된 서류의 복원본, 도청 기록,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는 단 하루였죠. 하지만 도진에게는 확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경찰에 넣어봤자 그 여자 돈이면 빠져나온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터뜨려야 돈으로 못 막는다. 도진이 방수팩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10년을 살다 보니 습기에 폰이 고장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스마트폰은 항상 방수팩 안에 넣어 바지 뒷주머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노트북을 장판 밑에 밀어넣고 이불을 뒤집어 쓰자 문틈으로 순심이 들어왔죠. 손에는 뚝배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순심이 미란 몰래 끓여온 생일 미역국이었습니다. 가정부 방에서 몰래 끓이느라 간도 제대로 못 봤을 텐데 미역 사이로 참기름이 동동 떠 있었죠. 도진이 숟가락을 들었고 첫 술을 뜨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미역국은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닌 묘한 맛이었습니다. 아마 순심의 눈물이 한두 방울 빠졌을 거예요. 어머니, 10년 참았습니다. 도진이 빈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지옥 끝입니다. 순심이 도진의 손등을 꼭 쥐었는데 주름진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순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 대신 도진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10년 전 보일러실에서 아이의 발을 녹여주던 그 손이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도가 10마디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나간 뒤 도진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베개 밑에서 조끼의 안감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딱딱한 약통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고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죠.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까악 울었고 이어서 낮은 천둥 소리가 먼 산 너머에서 굴러왔습니다. 한겨울의 천둥이라니. 도진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이불로도 막을 수가 없었죠. 내일이면 끝난다. 내일이면. 도진은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까마귀 울음소리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기회가 왔습니다. 미란이 주주들을 만나러 나간다며 모피 코트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거든요. 도진은 2층 창문 뒤에 숨어 미란의 검은 세단이 정문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고 후미등의 빨간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가죽과 시가 냄새가 코를 찔렀죠. 두꺼운 커튼이 쳐진 서재는 낮인데도 어두웠고 도진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책장 앞에 섰고 네 번째 칸에 꽂힌 백과사전 3권을 빼내자 그 뒤로 벽면 감고의 다이얼이 드러났죠. 도진의 목표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 다이얼에 갖다 대었고 왼손으로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죠. 오른쪽으로 3바퀴, 왼쪽으로 2바퀴. 청진기를 통해 금속 핀이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가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손끝에 땀이 맺혔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마지막 번호에서 다이얼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왔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가죽 바인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도진의 눈이 커졌죠. 이중 장부였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해외 계좌, 이체 내역, 유령회사 설립 서류, 리베이트 수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파쇄된 서류 조각으로 유추했던 비자금 1,000억의 전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도진이 조끼 안감을 뜯었습니다. 순심이 10년 전에 꿰맨 실밥을 하나씩 뜯어내자 안쪽에서 갈색 약통이 떨어져 나왔죠. 약통을 손에 쥐는 순간 도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조끼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약통 라벨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는데 도진은 그 글씨를 엄지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진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죠. 장부와 약통, 돈의 증거와 살인의 증거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미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장부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손은 정확했죠. 혹시 흔들릴까봐 2번씩 찍었고 특히 계좌번호와 서명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찍은 뒤 사진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한 장씩 확인했고 약통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장부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고 금고 문을 닫고 다이얼을 원래 숫자로 되돌리는 것까지 30초. 책장에 백과사전을 다시 꽂는 것까지 마치자 서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의 몸이 얼어붙었죠. 미란의 차였습니다. 주주 미팅이 3시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돌아온 거였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밟으며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진이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옆으로 낡은 배수관이 지나가고 있었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진이 창틀을 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고 배수관을 타고 옆방 창문으로 고개하듯 건너갔습니다. 배수관 이음새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팔 근육이 당기면서 손바닥에 녹이 묻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자기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굴러 들어간 도진이 이불을 뒤집어 쓴 건 현관문이 열리기 불과 10여 초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고르며 잠든 척 눈을 감았는데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죠. 미란이 돌아오면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거든요.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를 좋아했고 신발을 벗으면서도 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도 가정부를 부르는 소리도 없었죠.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탁, 탁, 탁. 하이힐 소리가 다른 방은 그냥 지나치더니 곧장 도진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진아, 자니?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고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죠. 미란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죠. 그 손길이 부드러웠는데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일이면 후견도 끝나고 우리 도진이가 회장님이네? 미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뒤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미란의 손가락이 도진의 귀 뒤를 쓸어 내려갔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느긋한 손길이었습니다. 도진은 온 힘을 다해 얼굴 근육을 이완시켰지만 이불 밑에서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말했죠. 도진아, 357 곱하기 489는 뭐야? 이거 맞추면 용돈 줄게. 도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테스트였어요. 머릿속에서 답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지만 도진은 잠꼬대하듯 몸을 뒤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깎아줘. 미란이 잠시 도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 밑에서 도진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미란은 그걸 볼 수 없었죠. 미란이 침대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영상 하나를 재생했죠. 도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 비자금 이체 경로는 이쪽이고 도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장 화재 경보기. 그 안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던 거였어요. 매일 밤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파쇄된 서류를 맞추고 회계 장부를 분석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잠든 척 감고 있는 눈꺼풀 안쪽으로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죠. 개밥을 먹으며 참았던 수천 번의 굴욕, 손바닥에 글씨를 쓰며 나눴던 무성의 대화, 순심히 목숨 걸고 빼낸 정보들. 그 모든 것을 미란이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도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줄 알고 있는 아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죠. 10년을 속였어?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죠. IQ 180짜리 천재가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다니. 대단하네, 정말. 미란이 도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잠든 척하는 도진의 눈꺼풀이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죠. 그 늙은 식모년도 한패겠지. 미란의 손가락이 도진의 턱에서 떨어졌고 침대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후견이 끝나기 전에 끝내야지. 그 말을 남기고 미란이 방을 나갔어요. 도진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영하 20도 눈밭에 쫓겨났을 때와 같은 추위가 온몸을 감쌌어요. 끝나기 전에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진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미란은 순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거는 소리였죠. 처리해. 오늘 밤 당장.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복도를 따라 스며들어 왔고 이어서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도진은 이불 속에서 방수팩에 든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폰을 놓을 수가 없었죠. 10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심에게 알려야 했지만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미란의 눈이 어디에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도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새벽 2시, 도진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심에게 알려야 했지만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죠. 몰래 카메라가 어디에 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방수팩 속 스마트폰을 꺼내 순심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방문이 벽에 부딪히며 벌컥 열렸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구 방망이의 알루미늄 표면이 번뜩였죠. 도진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이불을 확 잡아챘고 또 한 명이 도진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친 채 문 앞을 막아섰죠. 도진이 온몸으로 버둥거렸지만 덩치 큰 사내들의 힘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 뒤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미란이 모피 코트를 걸치고 방 안으로 들어섰죠. 벽 스위치를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이 들어왔고 도진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미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란이 방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장판 한쪽을 거침없이 들어올렸죠. 합판 밑에 숨겨둔 노트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하이힐 뒤꿈치로 화면을 내리찍었습니다. 액정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고 두 번째 내리찍자 화면이 완전히 꺼져버렸죠. 세 번째는 키보드였습니다. 자판이 톡톡 튀어나갔고 도진이 10년 동안 쓰레기통에서 부품을 건져 한 땀 한 땀 조립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삼킬 수밖에 없었죠. 미란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도진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밤마다 서류를 맞추고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IQ 180이라며?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연기 감상 잘했다. 도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팔이 꺾인 채였지만 고개를 들어 미란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죠. 그래, 다 봤으면 어쩔 건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란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바보 흉내를 낼 때 흘리던 침도 희죽거리는 웃음도 없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20살 청년의 진짜 목소리였죠. 미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 목소리도 바뀌었네. 미란이 혀를 찼어요. 10년 동안 잘도 참았다. 내 아비 닮아 지독한 건 유전인가 봐. 몸 뒤져. 미란이 짧게 지시했고 사내 하나가 도진의 추리닝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앞주머니에서 갈색 약통이 나왔죠. 미란이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하는 순간 미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에 피가 빠져나갔죠. 죽은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약통이 뭔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미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약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독한 것들. 미란이 약통을 주먹 안에 꽉 쥐며 사내들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됐어. 이것만 있으면 돼. 빨리 실어. 도진이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팔을 비틀고 다리를 차며 저항했지만 세 명이 달라붙자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사내들이 도진을 질질 끌고 복도로 나갔고 도진의 맨발이 나무 바닥 위를 끌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10년 전 미란에게 끌려나가던 그날 밤과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 복도였고 그때도 맨발이었죠. 달라진 거라곤 10살짜리 아이가 20살 청년이 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순심이었어요. 잠옷 차림의 순심이 맨발로 뛰어나와 사내의 팔에 매달렸죠. 67 노인의 힘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사내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순심의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져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사내가 팔을 흔들어 떼어내려 했지만 순심이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움켜쥐고 놓지 않았죠. 미란이 순심 앞으로 걸어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늙은 게 죽고 싶어 환장했나? 미란이 순심의 잠옷깃을 잡아 끌어당기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죠. 순심이 고개를 들어 미란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사모님, 하늘이 무섭지 않으세요? 순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눈빛 안에는 10년을 참아온 분노와 아들을 먼저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섞여 있었죠. 미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늘, 내가 하늘이야. 순심의 깃을 놓으며 사내들에게 턱짓을 했죠. 이것도 같이 실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사내들이 두 사람의 손을 뒤로 묶고 청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손목을 감을 때 테이프가 살을 파고들었고 발목까지 동여매자 도진은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입에는 헝겊 조각을 물리고 그 위에 테이프를 덧붙였습니다. 제갈 너머로 숨을 쉬려니 코로만 간신히 공기가 들어왔어요. 순심도 같은 방식으로 묶였는데 늙은 손목이 테이프에 눌려 파랗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도진의 이가 갈렸습니다. 도진은 묶이는 동안에도 엉덩이를 살짝 들어바지 뒷주머니를 보호했어요. 방수팩에 든 스마트폰이 거기 들어 있었거든요. 미란이 약통에만 정신이 팔려 몸수색을 더 시키지 않았던 게 유일한 행운이었죠. 두 사람이 짐짝처럼 검은 세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습니다. 도진이 먼저 밀려 들어갔고 순심이 그 옆에 쓰러지듯 눕혀졌죠. 좁은 뒷좌석에서 순심의 어깨가 도진의 팔에 닿았는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제갈 너머로 도진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해요, 도련님. 지켜주지 못해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충혈된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도진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순심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미란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내들에게 창문 너머로 한마디를 던졌죠. 여기서 빠져. 뒤처리는 내가 한다. 목격자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사내들이 다른 차로 옮겨 타며 사라졌고 엔진이 부르릉 깨어났습니다. 미란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는 소리가 들렸죠. 도진이 고개를 비틀어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꾸로 읽힌 글자. 건바위 저수지.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이었어요. 미란이 백미러로 뒷좌석을 흘끗 보더니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의 한 소절이었는데 낮에 서재에서 늘 흥얼거리던 바로 그 곡이었죠. 느긋한 선율이 좁은 차 안을 채웠고 그 느긋함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언은 필요 없지? 미란이 킥킥 웃으며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정문을 빠져나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뒤로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창밖이 완전한 암흑으로 변했죠. 산길에 접어든 거였어요. 도진은 뒤로 묶인 손을 꼼지락거리며 바지 뒷주머니 속 방수팩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딱딱한 스마트폰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죠. 약통은 뺏겼지만 이건 아직 미란이 모르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 덮인 산길을 비추며 달렸고 차체가 요철을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의 몸이 좌석 위에서 튀었습니다. 순심의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도진이 몸을 기울여 충격을 막아주었죠. 10년 전 영하 20도 눈밭에서 순심이 자기를 업고 뛰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순심이 도진을 지켰고 지금은 도진이 순심을 지켜야 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섰습니다. 미란이 창문을 내리자 얼어붙은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바람을 타고 물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흙과 이끼와 얼음이 섞인 차가운 냄새였죠. 차 밖으로 보이는 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얼어붙은 저수지가 소리 없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닫히자 차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죠. 엔진이 꺼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도진이 제갈 너머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어요. 달빛조차 비추지 않는 깜깜한 산속이었고 저수지의 윤곽은 어둠 속에서 겨우 짐작될 뿐이었죠.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람의 기척도 없었어요. 도로에서 얼마나 들어온 건지 가로등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질러봤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것 같은 적막이었습니다. 미란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미란이 차 옆을 지나갔죠. 미끄럼 방지 장갑을 끼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모습이 사이드 미러에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미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퇴근 후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느긋하게 걸었죠. 완벽한 범죄 장소인지 확인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철컥. 차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도진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10살짜리 도진이 눈밭에서 현관문을 두드릴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거든요. 철컥. 문이 잠기고 안에서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 밤. 그때는 문 하나가 막혔지만 지금은 차 전체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탈출구가 완전히 봉쇄된 거였죠. 엔진이 꺼진 차 안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시려왔고 그 다음에는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도진이 고개를 돌리자 앞좌석 시트 밑으로 빨간색 비상 탈출 망치 손잡이가 삐죽 나와 있는 게 어둠 속에서도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창에 성에가 끼며 바깥 풍경이 점점 흐려졌고 영하 25도의 한기가 문틈과 환기구를 통해 칼날처럼 스며들어왔습니다. 도진의 맨발이 차 바닥의 차가운 철판에 닿아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낯설지 않았죠. 현관문 밖 눈밭에서 얼어붙던 그 밤과 똑같았거든요. 순심도 잠옷 차림이라 온몸이 떨렸고 두 사람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차 안에서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순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도진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순심이 바로 옆에서 함께 떨고 있었죠. 밖에서 미란의 발소리가 운전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열어두었던 모양이었어요. 미란의 팔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더니 기어를 잡았죠. 덜컥?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는 소리가 났고 도진은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차를 저수지에 밀어 넣으려는 거였어요. 미란의 팔이 다시 빠져나갔고 발소리가 차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더니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미란이 차를 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죠. 눈이 바퀴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미란이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온 힘을 주었고 바퀴가 눈을 밟으며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 조금씩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도지는 제가를 문 채 뒤로 묶인 손을 필사적으로 비틀었지만 청테이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줘봐도 손목만 쓸려 화끈거릴 뿐이었죠. 저수지를 향한 내리막이었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자 차에 가속도가 붙었죠. 도진이 뒤로 묶인 손을 비틀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테이프가 살을 파고들며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순심히 제갈 너머로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입안에서 갈려나왔을 뿐이었죠. 도진은 어깨로 순심을 밀어 앞좌석 등받이에 밀착시켰습니다. 충격에 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차가 점점 빨라졌고 흘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퀴 아래의 감촉이 변했습니다. 딱딱하고 매끈한 감촉. 얼음이었어요. 차가 꽁꽁 언 저수지 위로 미끄러져 올라간 거였죠. 얼음이 차의 무게를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들리는 건 순심의 거친 숨소리와 도진 자신의 심장 박동뿐이었죠. 하지만 차가 저수지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갈수록 얼음 밑에서 기괴한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우웅. 마치 거대한 동물이 잠에서 깨어나며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얼음판 전체가 진동하는 게 느껴졌고 차 바닥을 통해 그 진동이 도진의 등뼈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얼음 밑에는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물이 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얼음을 향해 밀어올리고 있었던 거죠. 쩍!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죠. 희미한 어둠 속에서 얼음 표면에 갈라진 금이 번개처럼 뻗어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쩌저적, 쩌저적. 금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10개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가 사방에서 동시에 울렸죠. 마치 누군가가 유리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이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차가 저수지 한가운데서 멈췄어요. 더 이상 미란이 밀지 않아도 될 만큼 깊이 들어온 거였죠. 고요해졌습니다. 얼음이 깨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소리도 움직임도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아직 뛰고 있었죠.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잘 가라. 언덕 위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란의 실루엣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가서 내 아빠한테 안부나 전해. 바보 연기까지 했는데 결국 아빠 뒤를 따르네. 대단한 효자야. 미란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타고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늙은 식모년도 같이 보내주니까 외롭진 않겠지? 그 말에 순심의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도진의 이가 갈렸습니다. 분노인지 추위인지 모를 떨림이 턱까지 올라왔고 제갈 너머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순심이 묶인 몸을 뒤척이며 어깨로 차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한 번 더. 쿵. 순심의 어깨뼈에서 둔탁한 통증이 퍼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7의 마른 어깨가 빨갛게 부어올랐을 텐데도 순심은 이를 악물었어요. 도련님을 지키지 못하면 철수에게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늘에서 아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들이받으려는 순간 발밑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얼음 전체가 한번 출렁였고 차체가 앞으로 획 기울었습니다. 우드득 쾅. 얼음이 깨졌습니다.
차 앞부분이 먼저 고꾸라지듯 기울어졌고 프런트 유리 너머로 시커먼 물이 보이기 시작했죠. 차 전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도진과 순심의 몸이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혔습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차체를 긁으며 끼익하는 소리를 냈고 검은 물이 깨진 틈 사이로 솟구쳐 올라왔죠. 차가 한쪽으로 더 기울면서 순심의 몸이 도진 위로 쏠렸고 도진은 어깨로 순심을 받쳐 안았습니다. 차가 기울어졌습니다. 시야가 밤하늘에서 시커먼 물속으로 바뀌었어요. 앞 유리 너머로 검은 물이 점점 가까워졌고 유리 틈으로 스며든 물이 운전석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죠. 차체가 점점 더 깊이 기울어지면서 뒷좌석까지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발끝에 닿은 물의 온도. 영하의 물이 살갗에 닿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수축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10년 전 눈밭에서 맨발이 얼어붙던 그 고통이 발끝부터 다시 시작됐죠. 순심의 비명이 제갈 너머로 터져나왔고 순심의 온몸이 공포에 질려 마구 떨렸습니다. 도진은 뒤로 묶인 손을 필사적으로 꼼지락거리며 방수팩의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마지막 카드가 아직 여기 있다. 물이 종아리를 지나 무릎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물속에서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도진의 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도 순심에게 한 약속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로는 이 물속에 가라앉을 수 없었죠. 물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 거예요. 검은 물이 허벅지를 넘어 허리까지 치밀어 올라왔고 차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깨진 앞 유리의 틈 사이로 검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환기구에서도 물이 뿜어져 나왔고 차 바닥의 틈새란 틈새에서 물이 솟구쳤죠. 물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콸콸콸. 마치 좁은 방 안에 폭포를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순심의 제갈 너머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 물이. 물소리에 묻혀 반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는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물에서는 쇠와 진흙이 섞인 비린내가 났고 그 냄새가 콧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닿는 순간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 온몸의 감각이 하나씩 꺼져나갔죠. 손가락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은 팔.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무릎까지 오는데 1분이 걸렸다면 가슴까지 오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도진은 이를 악물고 뒤로 묶인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손가락 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오르자 횡격막이 차가운 물에 눌려 숨을 깊이 들이쉴 수가 없었죠. 짧고 얕은 호흡만 가능했어요. 차 내부의 실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전장에 닿은 거였어요. 지지직, 지지직.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이더니 퍽 하고 꺼졌죠. 암흑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순심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었어요. 불이 꺼지는 순간 공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차 안인지 물속인지 살아있는 건지조차 헷갈렸죠.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옆에서 들려오는 순심의 숨소리뿐이었어요. 하하하하. 숨을 내쉬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더니 순심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죠. 과호흡이었습니다. 도진이 어둠 속에서 어깨로 순심을 세게 쳤습니다. 쿵. 한 번. 쿵. 두 번. 순심이 흠칫 놀라며 숨을 멈췄고 도진이 제갈 너머로 낮게 소리를 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지만 그 소리의 톤은 분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심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죠. 10년 동안 손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대화하던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이 아니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진이 뒤로 묶인 손을 비틀었습니다. 추리닝 허리띠 안쪽에 미리 숨겨둔 것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며칠 전 만약을 대비해 도진이 순심의 손바닥에 글씨를 쓴 적이 있었죠. 들킬 경우 묶일 수 있다. 칼날 하나 구해달라고. 순심이 보일러실 택배 상자에서 커터 칼날 하나를 빼서 도진에게 건넸고 도진이 테이프로 허리띠 안쪽에 붙여뒀던 거였어요. 손가락 끝으로 허리띠 안감을 더듬자 딱딱하고 얇은 물체가 닿았습니다. 칼날이었죠. 만약을 위해 준비한 건데 그 만약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감각을 잃어가는 손가락으로 칼날을 꺼내는 건 지독한 싸움이었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손가락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져서 칼날을 잡으려 할 때마다 미끄러졌죠. 한 번 놓쳤습니다. 두 번 또 놓쳤어요. 칼날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물속에 떨어뜨리면 끝이거든요.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칼날을 잡았지만 물속에서 손이 덜덜 떨려 청테이프에 칼날을 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물이 가슴을 지나 어깨까지 차올랐고 시간이 없었어요. 도진이 이를 악물고 손목을 비틀어 칼날을 테이프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거. 테이프가 한 겹 끊어졌죠. 다시 한 번. 서거. 두 겹. 세 겹째에서 도진이 양손에 힘을 주자 테이프가 찢어지며 손이 풀렸습니다. 묶여있던 손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도진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순심의 손목으로 손을 뻗었어요. 어둠 속에서 순심의 손목을 더듬어 찾았고 칼날로 손목 테이프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이 아프다는 듯 움찔했지만 도진은 멈출 수 없었어요. 손목 테이프가 풀리자 재갈을 벗기고 허리를 숙여 물속에 잠긴 발목에 테이프까지 잘라냈죠. 물속에 잠수해서 더듬어야 했기에 숨을 참으며 작업했고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허겁지겁 공기를 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촉각에만 의지한 작업이었지만 도진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도련님, 재갈이 벗겨지자마자 순심이 도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물에 젖어 갈라졌죠. 도련님, 문이 안 열려요. 순심이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올라 수압이 문을 밖에서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도진도 반대쪽 문을 밀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벽을 맨손으로 미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 아무리 당기고 밀어도 절대 열리지 않는 구조였죠. 물속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차 지붕 위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서 쿵, 쿵, 연속으로 두 번 더. 미란이었어요. 언덕 위에서 돌을 들어 차 위로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먹만 한 돌이 지붕에 부딪힐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차가 조금씩 더 깊이 가라앉았죠. 깨진 앞 유리 틈이 조금 더 벌어졌고 그 틈으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체도 못 찾게 가라앉아라. 물 밖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돌이 하나 더 떨어졌죠. 쿵. 어둠과 물과 추위 속에서 미란의 그 목소리만큼은 칼날처럼 또렷했어요. 물이 턱 밑까지 찼습니다. 차 천장과 수면 사이에 남은 공간은 고작 주먹 2개 높이밖에 되지 않았죠. 에어포켓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코와 입을 물 위로 내밀고 간신히 숨을 쉬었어요. 목을 최대한 뒤로 젖혀야 겨우 코끝이 물 밖으로 나왔죠. 순심이 어둠 속에서 도진의 팔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순심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도진의 팔을 타고 전해졌죠. 도련님, 저 때문에 미안해요. 순심의 목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약통을 안 주었으면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말끝이 물에 잠겼어요. 순심이 물을 뱉어내며 다시 이었죠. 사람만 줘요, 도련님. 이 늙은이는 괜찮으니까. 도진이 어둠 속에서 순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할 일이 남아 있었죠. 도진이 뒷주머니에서 방수팩을 꺼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방수팩 위에 전원 버튼을 꾹 눌렀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자 암흑 속에 푸른 불빛이 퍼졌습니다. 천장의 에어포켓 안에서 그 작은 불빛은 마치 깊은 바닷속의 등대 같았죠. 순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푸른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순심이 스마트폰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어머니. 도진이 방수팩 위로 볼륨 버튼을 눌러 라이브 방송 앱을 실행했어요. 물속에서는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물리 버튼은 방수팩 위에서도 누를 수 있었거든요. 보일러실에서 10년을 살며 습기로 폰을 3대나 고장냈던 경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수팩이 없었다면 이 스마트폰은 물에 닿자마자 먹통이 됐을 거예요.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ON AI야. 도진이 카메라 렌즈를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렸죠. 물에 젖은 얼굴, 찢어진 입술, 피멍이 든 볼. 그리고 그 뒤로 에어포켓에 코를 내밀고 간신히 숨쉬는 순심의 얼굴이 함께 비쳤습니다. 화면 하단의 접속자 수가 0에서 1로, 1에서 10으로, 10에서 100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대한민국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누군가는 깨어 있었죠. 에어포켓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코끝이 천장에 닿을 만큼 물이 차올랐지만 빨간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접속자 수는 1000을 넘어 만 단위로 폭증하고 있었죠. 도진의 손이 떨렸지만 스마트폰을 든 팔만큼은 물 위로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방송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도진이 미리 저장해둔 제목이었죠. 긴급, PJ그룹 최미란 부회장이 의부사들을 수장시키고 있습니다. 빨간 ON AI야 표시 아래로 채팅창이 열렸고 접속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마자 댓글이 쏟아졌어요. 뭐야 이게 진짜야? 장난 아니야? 물속이잖아. 처음에는 의심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비친 도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었고 찢어진 입술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으며 턱 밑까지 차오른 검은 물이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PJ그룹 회장의 아들 박도진입니다. 물이 턱까지 차올라 말할 때마다 입에 물이 들어왔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죠. 지금 건바위 저수지에 수장당하고 있습니다. 제 계모 최미란이 저와 제 어머니를 차에 태워 얼어붙은 저수지에 밀어 넣었습니다. 도진의 뒤로 순심의 얼굴이 비쳤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과 공포에 떨리는 눈이 화면에 잡혔죠. 국민 여러분, 증인이 되어주세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물에 젖은 얼굴이라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팅창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경찰 불러 신고했습니다. 살인이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접속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고 그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잠들어 있던 대한민국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누군가가 이 방송을 캡처해서 SNS에 올렸고 그걸 본 유명 유튜버들이 자기 채널에서 재중계를 시작했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PJ그룹 수장이라는 단어가 올라갔고 2위는 최밀한 살인, 3위는 건바위 저수지였습니다.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접속자 수가 올라갈 때마다 도진의 스마트폰이 알림음을 울렸지만 도진은 그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이 코밑까지 차올랐거든요. 그때 스마트폰의 고성능 마이크가 물 밖의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시체도 못 찾게 가라앉아라. 방송을 보고 있던 100만 명이 동시에 그 목소리를 들었죠. 채팅창이 멈췄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여자. 목소리 녹음됐다. 증거 확보. 경찰에 다 보내라. 경찰청에는 신고 전화가 쏟아졌고 국민청원 게시판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됐어요. 건바위 저수지라는 위치 정보가 댓글창에 공유되자 경찰 특공대와 소방헬기가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덕 위에 서서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는 이미 반쯤 물속으로 잠겨 있었고 얼음 조각들 사이로 검은 물만 출렁이고 있었죠. 미란이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아들이며 중얼거렸어요. 10년을 속인 벌이야. 내 아빠처럼 조용히 가라. 미란의 입에서 나온 하얀 연기가 영화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100만 명의 눈이 미란의 실루엣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미란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물속에서 도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에어포켓이 주먹 하나 크기로 줄어들었고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혀야 겨우 코끝으로 숨을 쉴 수 있었죠. 이 여자가 제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물에 섞여 갈라졌어요. 심장약을 가짜로 바꿔치기해서요. 10년 동안 바보인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지만 오늘 밤 다 빼앗겼습니다. 도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뱉어냈죠. 이 방송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밤 죽더라도 이 영상은 남아있을 겁니다. 도진의 눈이 카메라를 뚫어질 듯 응시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10년간 개밥을 먹으며 참았던 굴욕과 아버지를 잃은 10살 아이의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채팅창에 울음 섞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살아줘요. 꼭 살아서 복수해요. 경찰 출동했대요. 조금만 버텨요. 순심이 도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에어포켓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도진이 순심을 돌아보았죠. 순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도진이 남은 에어포켓의 공기를 크게 들이마신 뒤 순심의 입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됐어. 도련님이 살아야지.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와 말이 반쯤 잘렸지만 순심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도진이 순심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남은 공기를 억지로 나눠주었어요. 20년 전 순심이 도진의 얼어붙은 발을 자기 배에 대고 녹여주었던 것처럼 지금 도진이 자기 숨을 쪼개어 순심에게 주고 있었죠. 어머니,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도진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먼 하늘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심장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건 심장 소리가 아니라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였죠. 언덕 위에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수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왜? 미란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산길 아래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올라오고 있었죠. 경찰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두두두두두. 헬기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고 서치라이트 불빛이 미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미란이 손으로 눈을 가렸죠. 물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눈을 떴죠. 물 위로 올려놓은 스마트폰 화면에 채팅창이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헬기 떴다. 거의 다 왔대요. 버텨요. 도진이 순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에어포켓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고 더 이상 숨 쉴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죠. 도진이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은 공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슴 가득 채웠죠.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순심도 함께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물속으로 잠기면서 스마트폰 화면이 물속 화면으로 바뀌었죠. 어둡고 흐린 물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흔들렸고 화면이 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수팩이 수압을 견디고 있었지만 깊어질수록 화면은 점점 흐려졌어요. 접속자 120만 명의 채팅창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제발 살려줘요. 댓글이 쏟아졌지만 화면은 점점 어두워졌죠. 물속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잠깐 멈추는 것 같았고 그 다음 순간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했어요. 먹통? 채팅창에 비명 같은 댓글이 터져 나왔습니다. 끊겼어. 안 돼, 안 돼. 제발 살아있어줘요. 새벽 4시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화면을 보며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꺼진 건지 방수팩이 뚫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화면은 검은 채로 멈춰 있었고 120만 명이 숨을 죽이고 그 검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화면 속 물 아래에서 도진이 앞좌석 시트 밑에 손을 뻗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죠. 차량용 비상 탈출 망치였어요. 시트 밑에 고정되어 있던 걸 더듬어 빼냈습니다. 도진이 망치를 쥐고 몸을 돌렸죠. 옆 유리창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속이라 팔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도진은 온 힘을 모아 팔을 뒤로 당겼어요. 뱃속에 산소가 바닥나고 있었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으며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옆에서 도진의 허리를 잡고 버티고 있었죠. 도진이 망치를 든 팔에 마지막 힘을 실었습니다. 쾅! 망치가 옆 유리창을 가격했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일반 유리와 달라서 한 번에 깨지지 않았어요. 물속에서는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물의 저항이 팔을 잡아당겼고 얼어붙은 근육은 도진의 명령을 반밖에 듣지 않았죠. 도진이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퍼졌지만 아직 뚫리지 않았어요. 뱃속의 산소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의 세포가 산소를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세 번째, 도진이 나머지 손으로 순심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팔에 실었습니다. 아버지, 힘 좀 빌려주세요. 쾅! 유리가 깨졌어요. 순간 검은 물이 벽처럼 밀려들어와 도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물살에 밀려 몸이 뒤로 나뒹굴었고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죠. 하지만 도진은 순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손끝에 닿은 순심의 손가락뿐이었거든요.
도진이 몸을 바로잡고 깨진 창문 쪽으로 순심을 밀었어요. 순심이 먼저 나가야 했습니다. 노인의 몸이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도진보다 훨씬 짧았으니까요. 도진이 순심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창문 틈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때 순심의 몸이 멈췄어요. 옷자락이 깨진 유리 조각에 걸린 거였죠. 도진이 순심의 옷을 잡아당겼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천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순심이 몸부림을 쳤지만 걸린 부분이 오히려 더 꼬였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옷감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찢어냈어요. 찢,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물속에서 둔탁하게 울렸고 순심의 몸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이 뒤따라 창문을 빠져나왔어요. 깨진 유리 모서리가 팔과 어깨를 스쳤지만 느낄 여유가 없었죠. 물 밖으로, 위로, 도진이 순심을 한 팔로 안고 필사적으로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짓눌렀고 근육이라는 근육은 전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팔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심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의식을 잃은 건지 숨을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 제발. 도진이 남은 힘을 짜내어 두 발을 걷어찼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그저 빛이 있을 거라고 믿는 방향으로 헤엄쳤어요. 물 위로 빛이 보였어요. 서치라이트 불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저 빛을 향해 도진이 마지막 발차기와 함께 수면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푸아. 도진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는 순간 온몸이 불에 대는 것처럼 뜨거웠죠. 도진이 순심의 머리를 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순심의 입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왔고 약하지만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도진은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저수지 둘레를 경찰차와 소방차가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번갈아 깜빡였고 소방보트가 전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산 위의 하늘에서는 헬기가 프로펠러 소리를 울리며 저수지 위를 선회하고 있었죠. 여기요. 여기 사람이요. 보트 위에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순심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순심의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도진이 순심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눈 떠요. 어머니. 순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기침과 함께 물을 뱉어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보트가 다가와 두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구조대원이 담요를 덮어주었고 순심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렸어요. 도진은 담요를 거부하며 일어섰죠.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추리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유리에 스친 팔에서 피가 섞여 흘렀어요. 10년 동안 개밥을 먹으며 바닥에 엎드렸던 도진이 처음으로 똑바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눈은 한 곳만 향하고 있었죠. 언덕 위에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이미 연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미란이 언덕 아래로 달려내려오며 소리를 질렀죠. 우리 아들이 빠졌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도진의 연기를 감시해온 미란이었으니까요. 연기라면 자신도 뒤지지 않았어요. 차가 미끄러져서 저수지에 빠졌어요.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미란이 경찰의 팔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보트가 2개 닿았고 도진이 내렸어요.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도진아. 미란이 2팔을 벌리며 도진을 안으려 했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미란의 목소리는 완벽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눈물까지 글썽였죠. 이 사람이 30분 전에 돌을 던지며 가라앉으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진이 미란의 2팔을 잡고 밀쳐냈어요. 미란이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죠. 경찰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2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도진이 젖은 추리닝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방수폐관의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죠. 도진이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이 담겨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120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이중 장부 사진도 들어 있어요. 경찰이 스마트폰을 받아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수지에서 돌을 던지며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렸어요. 경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진이 미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차가 미끄러졌다고요? 도진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갈라졌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못처럼 박혔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고 경찰님 손에 물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차를 밀어넣는 장면도 돌을 던지는 장면도 전부 찍혀 있어요. 미란의 얼굴에서 연기가 벗겨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경찰이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미란 씨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나 경찰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PJ그룹 부회장이야. 미란이 악을 썼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죠.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란이 도진을 노려보았어요. 이 미친놈이 끝까지. 도진이 미란 앞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성년식 선물입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감옥은 저 물속보다 추울 겁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심장약 바꿔치기 한 것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죠. 방송, 마이크.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도진을 노려보았지만 도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들것 위에 순심에게 걸어갔어요. 순심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떨리는 팔을 뻗었죠. 도진이 그 팔을 잡고 순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았다. 순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도련님 살았다. 순심이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67 노인의 마른 팔이었지만 그 힘이 얼마나 단단한지 도진은 알고 있었죠. 10년 전 영하 20도 눈밭에서 자기를 업고 뛰어준 바로 그 팔이었으니까요. 도진이 순심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지옥 끝났습니다. 2 사람의 젖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2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저수지에 얼음이 녹았고 눈밭이 사라진 자리에 새싹이 돋았죠. 평창동 대저택의 마당에 심어진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도진이 맨발로 내동댕이 쳐졌던 바로 그 마당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최미란이었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미란의 얼굴은 몇 달 전 저수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초췌해져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PJ그룹 전 부회장 최미란 씨에게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에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소화제 성분의 가짜 약과 고 박현우 회장의 보험 관련 서류가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살인 혐의까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지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어요. 끝까지 봐야 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뉴스에서 불렸고 10년 만에 아버지의 죽음에 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란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뒷모습이 화면에 비쳤고 도지는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오후 PJ그룹 본사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20살 신임 회장 취임식이었죠. 대강당 입구에는 꽃다발을 든 임원들과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무대 위 단상에는 마이크 하나와 연설문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은 무대가 아니라 객석 맨 앞줄을 향하고 있었죠.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67살의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김순심 여사. 몇 달 전까지 이 저택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식모였습니다. 오늘은 손톱 밑까지 깨끗이 닦았고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왔어요. 하지만 한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손은 30년간 무리를 한 거친 손이었죠. 순심의 손이 한복 치마를 꼭 움켜쥐고 있었는데 긴장해서인지 벅차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감색 수트 차림의 청년이 걸어 나왔죠. 도진이었어요. 더러운 추리닝 대신 맞춤 양복을 헝클어진 머리 대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보다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가 먼저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도진이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펼쳤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도진이 그 원고를 한번 훑어보더니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도진의 첫마디에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언론에서는 IQ 180의 천재 회장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호칭이 부끄럽습니다. 도진이 객석 맨 앞줄을 바라보았죠. 순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한 여인의 모정으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순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 전 영하 20도 눈밭에 버려진 10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맨발의 잠옷 차림이었죠.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 아이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속눈썹에 성에가 끼었거든요. 그때 한 여인이 뛰쳐나왔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입고 있던 유일한 따뜻한 옷을 그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옷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이 5,000원을 모아 사준 조끼였어요. 유일한 유품이었죠. 대강당 곳곳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이를 살린 건 1조 원짜리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5,000원짜리 낡은 조끼 한 벌이었습니다. 도진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순심에게 걸어갔죠. 순심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앉았어요. 도진이 순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대강당 안에 수백 명이 숨을 삼켰습니다. PJ그룹의 신임 회장이 전 식모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임원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두 사람을 비추었죠. 저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10살의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도진이 고개를 들어 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도진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다가왔어요.
도진이 상자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보일러 열에 그을리고 물에 젖었다가 마르면서 누렇게 바랜 낡은 솜루비 조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안감은 뜯겼다 다시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약통을 숨겼던 자리였어요. 이 조끼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켜왔는지, 이 조끼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진과 순심은 알았어요. 도진이 조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춤 양복 위에 그 촌스러운 조끼를 덧입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감색 양복 위에 시장에서 5,000원에 산 낡은 솜루비 조끼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도진의 눈에는 이 조끼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증거를 품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체온을 품고 영하 20도의 눈밭과 영하의 물속을 함께 견뎌낸 갑옷이었으니까요. 이 낡은 조끼가 저의 갑옷이자 초심입니다. 도진이 조끼 깃을 바로잡으며 말했어요. 조끼 안감에 손을 넣어 보았죠. 약통이 있던 자리에 바느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심이 한 땀 한 땀 꿰맨 흔적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철수 형이 어머니께 선물한 이 조끼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도진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죠. 형 목까지 제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시장에서 돼지 저금통을 털어 이 조끼를 사온 10살짜리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엄마 춥지? 내가 샀어. 철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선물한 조끼가 20년이 지나 다른 아이의 갑옷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심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간 남의 집 부엌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아들을 땅에 묻고 혼자 삼켰던 눈물이 도진이 개밥을 먹는 걸 지켜보면서 입을 틀어막고 삼켰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심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고맙습니다. 내 아들아. 그 한마디에 대강당 곳곳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순심을 끌어안았어요. 순심이 도진의 등을 두드렸죠. 마치 20년 전 보일러실에서 10살짜리 도진의 얼어붙은 등을 두드려주던 것처럼 대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수백 명이 일어서며 기립박수를 보냈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평창동 저택의 마당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한때 보일러실에 숨어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이 집의 주인으로 걷고 있었죠. 보일러실은 도진이 순심을 위해 따뜻한 온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순심이 벚꽃잎이 내려앉은 도진의 어깨를 툭 털어주었어요. 10년 전 눈밭에서 도진의 어깨 위에 조끼를 걸쳐주던 그 손이었죠. 도진이 웃었습니다. 10살 이후로 처음 짓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추운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10년의 지옥을 버틴 끝에 찾아온 봄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갑옷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길고 혹독한 겨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손 잡아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 마음이었습니다.